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새벽입니다. 준식입니다. 저는 평소에 이 보수 이념의 핵심은 도덕성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실제 이념에 관한 서적을 보면 그 점을 강조하는 책들이 꽤 있습니다. 정치의 도덕성 없이는 미래가 없다. 이 말 누가 했을까요? 이틀 전 22일 우리 곁을 떠난 장기표 선생이 자주 하신 말씀입니다. 언론은 그를 영원한 제야라며 추모했습니다. 거의 모든 신문이 영원한 제야. 그렇게 추모를 한 것은 세 분 대통령이 출마를 했고 또 국회의원에도 출마를 했지만 한 번도 당선되지 못한 그 불운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선생은 입원 중이던 국립암센터에서 담낭암으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노동운동을 정말 제대로 하신 분이죠. 선생의 일화는 아주 많지만 민청학년을 비롯한 수많은 사건으로 10년 가까운 세월을 수감 생활을 했는데도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거절한 게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선생은 그 보상금을 거절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구나 자기 영역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데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보상금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 넉넉지 않은 분이 7억여 원 보상금을 단칼에 거절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언젠가 밥을 먹을 때 그 보상금을 거절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농담삼아 여쭤봤더니만 아주 실없는 소리 한다는 듯이 좀 나무라시더군요. 선생은 자신의 말기암을 알리면서도 아주 담담하게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혹스럽지만 살 만큼 살았고 할 만큼 했으며 또 이룰 만큼 이루었으니 아무 미련 없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한다. 자연의 순환 질서, 곧 자연의 이법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해온 사람이기에 자연의 이법에 따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는 우리 사회의 과도한 양극화, 이 위화감과 패배의식, 높은 물가와 과다한 부채를 걱정했습니다. 격차가 확대되는 것과 그리고 민생을 걱정한 겁니다. 온갖 사건 사고로 고통을 겪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더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엄습해 온다. 그러면서 정치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정치는 무지의 광란이라 불러 마땅할 팬덤 정치가 횡행해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든다. 그러면서 선생은 물극적반, 끝까지 가면 반드시 되돌아온다. 이런 말입니다. 이 물극적반의 세상 이치처럼 이를 극복할 대반전이 일어나길 기대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 이 선생의 유고, 위기의 한국 추락이냐 도약이냐, 이 유고가 곧 책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선생은 그 책에서 이렇게 일갈했다고 합니다. 비전도 전략도 없이 오직 집권여교만 사로잡힌 여야가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루어 나라와 민생을 거들려고 했다. 적대적 공생관계. 새삼 선생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삼가 선생의 명복을 빕니다. 전국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대중을 이끌 리더십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조선일보 강천석 고문 칼럼 첫 구절이 이렇습니다. 멀쩡한 사람은 정치 이야기만 나와도 nen들머리를 낸다. 대통령 부부, 이재명 대표 부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모두 비호감 대상이다. 이 구절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윤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이 개딸이라는 강력한 팬덤을 자랑하는 이재명은 물론 전당대회에서 중진 3명의 표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어 인기를 과시를 한 한동훈 역시 지지자보다는 반대자가 2배를 웃돕니다. 그러니 조국이나 이준석 같이 아직 대중성이 여물지 않은 정치인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동아일보에 아주 재미있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재임 중 한 번이라도 10%대 지지율을 기록했던 대통령은 모두 다음 대선 때 야당의 정권을 뺏겠다. 이게 한국갤럽 여론조사상 10%대 지지율로 추락을 했던 대통령들, 정권 재창출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니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고
이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 마지막인 1997년 초 외환 위기를 맞아 14% 지지율을 기록한 뒤에 그해 여름엔 지지율이 7%대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노무현 또 4년차 때 이 갤럽에서 16%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또 그 턱 밑까지 왔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추석 직전인 9월 10일부터 10일 사흘 동안 실시했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최저치인 20%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부정평가 수치는 무려 70%나 됐습니다. 3배 반이나 된 겁니다. 언론은 지지율 20% 이하는 레임덕 신호탄이라고 썼습니다. 이제 레임덕이 온다.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을 싫어하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3배 반이나 되는 판국에 대통령의 말이 먹히게 될 까닭이 없습니다. TK, 그러니까 대구 경북과 70대 이상, 말하자면 보수 콘크리트 지지층에서 균열이 가는 걸 넘어 지금 지지율이 50% 이하로 떨어졌다면 윤 대통령은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된 겁니다. 언론은 윤 대통령이 2022년 3월 대선에서 48.56%로 당선됐던 점을 고려하면 불과 2년 반 만에 30%포인트 가까이 빠진 것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에, 그러니까 노태우부터 YS,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 포함해서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낮은 지지율이라고 합니다. 동아일보는 취임 2년 무렵 문재인이 47%, 그리고 박근혜는 33%, 이명박 대통령이 44%, 노무현 33%, 김대중 49%,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37% 등 모두 30에서 40%대 있는데 노태우 대통령도 28%였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20%대까지 온 겁니다. 20%까지 온 겁니다. 추석 때는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쉬웠죠. 그게 다행이라면 정말 다행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말 갤럽 조사 결과는 어떨까요? 정치권에서는 연휴, 의료 공백과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논란 등으로 10%대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나마 지금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의 체코 순방 성과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원전 계약을 확실히 하고 온다고 다들 알고 있었는데 그게 좀 불명확합니다. 리얼미터의 19일, 20일 이틀간 조사 결과는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0.3%. 일주일 전에 30%가 무너졌죠.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그 최저치 27.0% 대비 3.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다시 30%로 회복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의료 대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도 지금 예전에서 민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로 침울해 있는 가운데서도 윤석열 정부의 민심 위반을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추석 민심과 향후 전국이라는 제목을 주제로 해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국정 지지도는 긍정 20%, 부정 70%로 회복 불가 상태가 고착되고 이재명 대표의 차기 지지도는 40%대 초반으로 국민의힘 어떤 후보에 대해서도 안정적 우위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재명 차기 지지도는 차기 적합도 조사라는 이름의 여론조사입니다. 가끔가다 신문에 나오죠. 전에도 제가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 전에는 좋은 CNI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ARS로 그렇게 자동 응답 장치로 조사를 한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조사에서 이재명은 44.5%, 한동훈은 그 절반인 22%를 차지했습니다. 어떻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20% 지지율 민심 위반을 틈타서 김건희 특검법과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또 지역화폐법, 이건 전 국민에게 25만씩 나눠주자는 법입니다. 지역화폐법을 1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런 효용도 없는
필리버스터마저 포기를 하고 퇴장을 하는 바람에 만장일치로 이 새 법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물론 윤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또 그 특검 법안을 조금 바꾸어서 또 제출하겠죠. 과연 민주당은 무엇을 노리고 이처럼 무한 반복 특검 법안을 내놓을까요? 언론이 민주당 인사의 말이라면서 올린 글이 이랬습니다. 대통령도 지지율 20% 선이 무너지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야당은 그때 대비해서 계속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재차 특검법을 발의하면 된다. 참 우리나라 야당, 그것도 절대다수의 거대 야당인데 대단합니다. 그 야당이 하는 말 들어보면 말하자면 20% 지지선까지 무너지면 레임덕이 본격화될 것이고, 그리고 민심 위반은 노골화되어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도 돌아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탄핵 정국이 벌어질 것이다. 이재명과 조국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는 그 점을 노골화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전국의 몰락만 앞당길 뿐이다. 이 말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려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지금 야당 민주당이 아닌가요? 박찬대는 놀랍게도 분노한 민심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분노한 민심에 불을 지르는 어리석은 행동을 중단하라. 과연 민심은 지금 여당에게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은 그런 민주당의 극한 투쟁에 사법 리스크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이재명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투쟁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우리 야당 세력이 이재명을 살려내기 위해, 그리고 문재인까지 살려내기 위해 애워싸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또 있습니다. 조국도 있고 300만 원 돈 봉투에 연루된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동병상련입니다. 이재명, 문재인, 조국, 그리고 300만 원 돈 봉투를 받은 국회의원들, 다들 동병상련입니다. 검찰이 이재명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자 조국이 나섰습니다. 제1당의 대표이자 유력 대권 후보의 정치 생명을 박탈하겠다? 법치의 명목하에 벌이지는 정치 억압이다. 이게 우리 정치 수준입니다. 그 조국은 이번 달에 갈지 다음 달에 갈지 자기 자신의 미래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조국은 21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따졌습니다. 시장 재임 시절에는 그 공문을 알지 못했다. 이 발언을 이유로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양형 기준 표상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 정말 양형 기준표의 최고 수준입니까? 그건 아니죠. 묻겠습니다. 어디 다른 나라에 살다 왔습니까? 이재명이 김문기를 몰았다고 한 것은 대장동에 자신이 연루되어서 자신이 받고 있는 배임죄들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무기징역을 받을 판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김문기를 모른다. 김문기가 변사체로 발견된 바로 그 이튿날 SBS 방송에 나가서 앵커가 시장 때 김문기를 알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위 직급이라서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조국은 이렇게 쉴드를 쳐주고 있습니다. 자신도 자신이 만났던 부하 직원들 기억 못한다면서 이재명을 쉴드를 쳐주고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민주당의 이성을 잃은 행동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수사 검사들을 탄핵하는 아주 몰림치한 짓을 벌이는데, 이번에는 검찰이 이재명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재지마하자 민주당은 검찰 권력을 축소하기 위한 입법 드라이브를 끌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검사가 법을 왜곡해 기소를 하면 이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형법에 신설하겠다고 23일 법사위에 형법 개정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법 왜곡죄. 잘못 기소하면 당연히 판사가 무죄로 판결을 하겠죠. 그리고 그런 검사는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제정신인가요? 게다가 지난달 중순 이후 멈춰있던 검사 탄핵 청문회도 이르면 다음 달, 그러니까 10월 2일 재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사위에서 말입니다.
참 정책내 위원장 또 바빠졌습니다. 민주당은 11월 15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도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재명인의 마을 등에서 이재명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을 겨냥해서 판례 기면, 그러니까 판사에다가 쓰레기를 붙인 겁니다. 판례 기면 탄핵을 하겠다는 식으로 위협을 하는 등 제대로만 판결 내리면 무죄 등 공격적인 글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무죄를 선고하면 아주 훌륭한 판사고, 그리고 유죄 판결을 하면 그건 판례기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지원이 말이 또 이렇습니다. 2년을 구형한 검찰이 과연 당당한 민주검찰이냐? 제가 묻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당신은 민주의원입니까? 자, 한편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의 24일 만찬을 앞두고, 그러니까 오늘 밤 만찬을 앞두고 한동훈이 독대 요청이 당정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24일 있을 만찬 회동의 성격입니다. 윤 대통령 쪽은 체코 원전 세일제 성과를 공유하고 의료 계획에 대한 당정의 결속을 다지는 화합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한동훈이 무엇인가 얻어내는 모양새의 독대는 당연히 부정적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3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당 지도부 격려가 24일 만찬의 핵심이다. 여기에 충실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대통령 주재 만찬이 대통령과 당대표의 단판의 형식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동훈 측은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24일 만찬에서 의정 갈등을 해소하려면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사전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이 독대도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윤 대통령에게 무엇인가 건의를 해서 그대로 의정 갈등을 봉합하는 어떤 대책을 만들어내겠다, 그 얘기입니다. 언론이 보도한 한동훈 측근의 말이 이렇습니다. 밥만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료 공백을 해결할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대통령실은 한동훈이 독대 요청이 언론에 공개된 것에도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독대는 하더라도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왜 독대를 하겠다 말도 하기 전에 당에서 먼저 터뜨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대통령과 당 대표의 독대는 기묘한 이야기를 나눌 때 하는 것인데 언론에 알려지면 그 의미가 없다. 쉽게 말해 비밀리에 진행해야 할 일을 사전에 터뜨리는 것은 한동훈 개인의 인기를 위한 게 아니냐, 이런 혼란입니다. 지난달 30일 하기로 했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도 그에 앞서서 한동훈이 한덕수 총리에게 2026년 의대 정원 유예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정 간 이견이 표출되는 것으로 비춰지자 결국 만찬 활동이 연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저녁 만찬 전에 윤한 독대가 있을까요? 무엇이 궁금합니다. 있다면 이 자리에서 의과대학 정문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 한동훈 대표는 의사들 단체들을 설득할 만한 어떤 안을 가지고 오겠죠. 그리고 윤 대통령을 설득을 할 것이고, 윤 대통령은 아마 수긍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다른 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긴 그래봤자 당정 의견이 통일이지만 말입니다. 일단 야당이 있고 무엇보다도 의사 단체들이 많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24일 만찬 전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추경호 세 사람이 잠시 차담회를 하는 방안을 거론합니다. 독대라기보다는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넣어서 세 사람이 밥 먹기 전에 차 한잔 하는 것으로 하자, 이 얘기입니다. 한동훈이 요청을 일부 수용하되 형식을 좀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보고 일정이 밀려 있어서 만찬 전에 시간을 낼 수 있을지도 아직 미지수다. 어떻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두 사람이 만남에 추경호가 뺏어가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두 사람 간의 불편한 관계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증이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두 달 전인 지난 7월 30일
한동훈 대표의 요청으로 집무실에서 1시간 30분 가까이 독대를 한 적이 있죠. 당시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여권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선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독대를 하면 언론에 어떤 말이 어떻게 흘러나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에 그만큼 불신이 고립하였다는 얘기입니다. 두 사람만 만나고 헤어지면 내하고 대통령 사이에 어떤 말이 있었다. 어떻게 말을 할지 겁이 난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 만찬회동에는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또 나머지 최고위원들, 뭐 김민전, 그리고 진정호 이런 최고위원들, 그리고 정식위 의장, 사무총장, 그리고 원내수석부대표, 수석대변인, 원내수석대변인. 이 재밌는 게 수석대변인이 있고 원내수석대변인이 또 있습니다. 또 당대표 비서실장, 그리고 원내대표 비서실장 두 분 다 현역 의원입니다. 그래서 모두 16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국가안보실장 신원식, 또 정책실장 성태윤, 이렇게 세 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참석을 합니다. 이러니 모두 한 30명이 모여서 밥을 먹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무슨 토론이 있다거나 논의를 할 분위기는 아닌 것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대로 이 체코 순방의 성과를 공유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당을 격려해 주는 그런 모양새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윤석열 정부는 정권의 명분을 의대 정문 확대에 거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가령 민생에 건다라거나 일자리를 늘리는 데 건다라거나 아니면 뭐 안보 문제인데 거는 것이 아니라 의대 정문 확대에 거는 그런 모양새가 된 겁니다. 특히 수급을 하는 의과대학 학생들과의 싸움에 윤 대통령은 모든 걸 지금 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아무도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이틀 전 전국 의과대학 이야기 등록률은 불과 3.4%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의과대학 1학년 학생부터 6학년 학생까지, 그리고 본과 4학년까지 다 합쳐서 3.4%에 지나지 않는다. 다들 학교 다니지 않겠다고 등록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의과대학생들 문제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 있는 인턴, 레지던트 같은 전공의 문제와는 또 다릅니다. 전공의가 자리를 비우고 복귀하지 않은 것은 현지 의료 대란을 빚지만 지금 의과대학생들의 수급은 어쩌면 앞으로 더 큰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러시아 룰렛 게임을 보는 느낌을 받습니다. 의과대학생 집단 유급을 막으려면 최소한의 수급 일정은 지켜야 하니 말입니다. 어쨌든 교육부가 의대생들에게 수업에 돌아오기만 하면 유급시키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의대생들은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이미 일반화됐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10개 국립대 의과대학의 경우에 의대생 5,919명 중에 불과 3.2%인 191명만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만 상대로 강의를 해야 하는 겁니까? 30개 사립대학에선 재적 의과대학생 13,455명 가운데 3.4%, 462명만 등록을 했습니다. 한 명도 등록하지 않은 의과대학이 국립대 2곳, 그리고 사립대 7곳 등 9곳이나 됩니다. 지난 7월 12일 기준 전체 40개 의과대학의 출석 학생 숫자가 495명에 불과해서 전체 학생 수 19,345명 중에 2.6%에 그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책 자유의식들 3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인간은 짐승처럼 도덕적이지 않다. 요즘 정치인들이 하는 거짓말은 모두 악의적인 거짓말입니다. 오스카 와일드 아시죠? 이 영국이 낳은 천재 중의 천재였습니다. 그 오스카 와일드의 말을 빌리자면 상상력이 너무 부족한 자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내놓는 거짓말들입니다. 정치인이 거짓말은 상상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짓말들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오직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부터 문재인의 통계 조작 사건까지 이 나라 유사 좌파들의 말들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과연 얼마나 도덕적이었나. 장기표 선생이 떠난 가을날 이 진실한 사람들이 있던 자리가 자꾸 비어가서 허전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